자, 제 4강에서는요,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의 시작점, 또 발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동쪽에 온타리오주라고, 온타리오 그 도가 있는데, 이 온타리오에 엘마이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요, 1974년에 이 청소년 그 10대 아이들 2명이 밤에 술을 먹고 이 지역에 있는 집 22곳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난동을 부린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벽돌로 세워져 있던 주차되어 있던 차를 유리창을 깬다거나 칼로 타이어를 찢어버린다거나 뭐 집 유리를 깨버린다거나 뭐 아무튼 되게 많은 난동을 부려버려요.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고 뭐 바로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보호관찰관들 손에 넘어가게 돼요. 그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라는 분이 있고 또 MCC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센트럴 커미티라고 하는 기관의 또 직원이었던 이 데이브 월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자기들 경험상 보면요, 형사처벌이 이 소년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주범이었던 그 루스 켈리라고 하는 그 청소년은 이미 전과가 있고요, 학교도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셔서 형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형도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얘네가 형사처벌을 더 세게 받으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차라리 얘네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일으킨 일의 결과를 좀 보게 하고 좀 뭐 깨닫고 뭐 서로 얘기하게 하면 그 책임을 좀 지는데 직접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치유적이고 교육적이지 않냐 하는 의견을 써가지고 담당 판사한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낸 거예요. 근데 실제 양형, 그 판결이 내리는 날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니네는 이 두 분하고 같이 가서 니네가 일으킨 피해, 그걸 당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지어서 와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사가 나중에 자기 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당시 자기가 내린 판결은 아주 독특한 판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판결을 했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그 학생, 그 17세 청소년이었던 이 루스 켈리는요, 이 마크 얀츠라는 분하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YTN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서 취재를 했던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를 하게 되냐, 집집을 다니면서 그때 잘못을 했던 애가 얘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도 하고 또 뭐 들어와라. 왜 그랬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사를 먼저 가버렸던 집을 한 2집을 뺀 나머지 집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걸 만나는 걸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임 때문에 이게 세계 최초의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되고 나중에는 한 2년 지나서는 온타리오 지방법원에서 이거를 직접 프로그램으로 법원 안에 주게 됩니다. 2년 후 78년에 가서는 미국의 인디애나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피해자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뭐 회복적 컨퍼런스라고 부르고 이런 피해자 가해자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이게 왜 굉장히 큰 변화하고 의미가 있었냐?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리가 없었고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을 한 피의자들, 가해자들은 뭐 피해자들을 만날 필요 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져왔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해라고 하는 방향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스토리가 나중에 이 루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도 바꾸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전적 책도 내고 나중에 이 더 엘마이라 케이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영화화돼서 뭐 토론토 평화영화제, 국제평화영화제 작품으로 출품도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 엘마이라 사건을 연구하면서 이 3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교훈을 남겼느냐. 자, 가해자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인식은 해요. 근데 그 잘못이 결국은 뭐 법을 깼다, 뭐 학칙을 어겼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삶을 어렵게 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파괴했다라는 거.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린 것, 이것을 범죄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직접 가서 만나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피해를 입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냐? 타이어를 찢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주 중요한 뭐 취업을 위한 약속이 있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업을 못하게 됐다거나 뭐 비즈니스를 못하게 됐다거나 또 그 막 난동 부리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밤에 지켜봤던 어떤 어린아이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자기 방에서 잠을 못 자더라. 이 친구들이 정신없이 깨트린 물건이 그 집에 어떤 죽은 가족이 남겨놨던 유물인데 그걸 깨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가족을 완전히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준 거구나. 처음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인정과 반성을 얻어왔는데 이 인정과 반성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인정과 반성은 정말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뭐 와서 청소를 해라거나 뭐 네가 뭘 배웠는지 써서 글을 써내라거나 그런 책임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뭐 너 한 달에 얼마씩 갚을 수 있냐? 그거 갚아라. 이렇게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제공하게 된 거죠. 이게 가해자들에게 그냥 일방적 형사처벌만 내리는 거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떠냐? 여러분, 피해가 큽니까? 피해의식이 큽니까? 대부분 보면 피해의식이 훨씬 크죠. 막연할수록 피해의식은 커지는 거예요. 이 주민들은 어땠냐면 이 동네에 무슨 괴물 같은 애들이 같이 살고 있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도 불안하고요. 구금형 받겠다 그래도 뭐 언젠가 풀려 나올 텐데 이런 애들 잘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공포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괴물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또 무슨 불만이 있는지 들어보니 뭐 다른 또래 애들만큼 자기들은 가진 것도 없고 뭐 계속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노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전해지는 게 나의 안전과 연관이 직접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막연했던 피해의식을 오히려 줄이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답답함, 억울함,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중에서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또 최초의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지역사회 공동체는 어떠냐? 기존에는요, 잘못한 애들, 문제 일으킨 애들, 이런 사람 있으면 저기 좀 쫓아내라, 배제시켜라, 벌 줘라, 맨날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안전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길이구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떤 청소해라고 하고 잔디 깎으라 하는 집에 와서 그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끼리 연관이 되니까, 이후에도 그 마을에서 그 집을 보면 가서 찾아가고 인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멀어져야 되고 다시는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게 관계성에 기초한 정의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걸 이 이웃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려만 갖고 있고 공포심만 커져갔던 공동체가 이제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 이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자, 이 첫 사건 때문에요. 자, 이거 피해자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가해 학생들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도 다시 안전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초기 개념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고 발전해왔던 회복적 정의가 나중에 학교라는 현장, 또 생활이라는 영역을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게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이해가 돼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